네,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이 확산되면서 야 3당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개헌과 추경, 방송법 등 현안이 산적한 4월 국회가 산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지방선거가 두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당 후보와 또 레이스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경영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 갈수록 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글쎄요, 먼저 계속 제기되는 의혹들 몇 가지만 짚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혹을 제기하는 중심에는 이제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나왔던 의혹 말고도요. 지금 이제 임기 막판에 해외 출장했던 부분들, 그리고 공식 일정에 관광했던 부분들, 그리고 후원금 논란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사실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상황.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의 여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있는 상황을 정치적으로 좀 전환시켜 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물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기식 원장의 그 외유성, 그러니까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외유를 간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김기식 원장이 이미 사과를 했고 또 필요하다면 더 사과를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오늘 뭐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또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저는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외유를 간 게 한두 명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조사에서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 이제 포인트는 뭐가 돼야 되냐면 정말 외유성, 관광성 외유를 갔는지 정말 제대로 피감기관에 어떤 돈을 받았더라도 공적 업무로 갔는지 하는 부분이 먼저 따져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게 외유를 갔다 와서 만약에 그 기관에서 유리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법을 만들거나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는 어떤 발언을 했거나 이렇다고 하면 그건 비판의 대상이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돈을 받아서 외유를 갔다고 하는 것 자체는 도덕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에 뇌물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이렇게 그거 돈을 받아 갔다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공격을 하다 보면 국회 전체로 이게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갔다 온 사람이 한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나온 것만 해도 김성태 의원 오늘 나왔죠. 그다음 지난번에 최경환 강효상 의원도 똑같은 데서 돈을 받아가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돈 받아서 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갔다면 자유로울 분이 몇 분이나 있겠냐. 그렇죠. 제 말은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갔다고 하는 문제 가지고 따지게 되면 정치적 정쟁이 될 수밖에 없으니 가서 이걸 가지고 무슨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입법 활동에서 불법쟁이를 했거나 아니면 특정 피감기관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뇌물성 성격의 돈을 받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갔다고 하는 돈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정치적 어떤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폭로전이 계속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는. 그럼 너는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양당이 서로 간에 어떤 국회에 어떤 돈 받아가지고 간 것을 폭로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흙탕물 싸움 이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기식 원장은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고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선관위에 또 승인까지 받아서 출장을 간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기자들과 직접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고 금감원장으로서 활동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 김기식 원장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김기식 원장이 과거 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금융권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엄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특히나 김영란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보여줬던 사실 피감기관에 대한 엄격한 문제에 있어서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단순하게 19대 전직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막중한 문재인 정부의 자리에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삼성증권의 사태로 인해서 금융권을 총괄 감독해야 되는 인사로서 지금에 보여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의 적임자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자유한국당 혼자만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사실상 보수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나서서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터라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조금 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앞서 좋은 지적 해주셨지만 법적인 문제는 결국은 야당이 검찰을 고발했기 때문에 사법적인 절차는 이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겠지만 이 문제를 끌면 끌수록 결국 문재인 정부에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돌이켜 볼 건데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길에 정치적인 부담을 가중시켰던 거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언론이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수차례 주장했지만 청와대에서 끝까지 우병우 전 수석을 끌어안는 모습을 취했던 게 정권의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법적인 조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나가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문제가 사실로 증명이 됐을 경우에 그 막중한 책임들은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히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당에서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고 야당은 지금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의당에서도요. 청와대의 그런 입장, 그러니까 해임은 안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방금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려주십시오. 김기식 금감원장과 관련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는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혹에 대해 전후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있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야비하기까지 한 과도한 비난과 의혹 제기는 인격 살인을 낳을 수 있습니다.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여전히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차제의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청문회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은 땡처리 A와 함께 땡처리 나눠먹기를 하고 다단계 셀프 돈세탁을 한 정황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이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업무상 횡령의 소지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검찰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연일 김기식 원장에 대한 비리가 폭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걸 그대로 묵과를 하면서 내 편이고 내 코드고 그러기 때문에 이대로 금감원장에 유임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적폐 중에 적폐를 다시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적폐 청산 의지가 있고 그 적폐 청산이 정치 보복이 아니고 순수한 청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김기식 원장을 해임 조치를 하고. 예, 주 교수님, 청와대에서는 일단 오늘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뭐 고위 관계자 얘기했지만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해임 사안 아니다 입장은 불변인데 이제 조국 수석이 사실 민정수석 맡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특정 장태에서 특정 단체에서 이제 김기식 원장과의 어떤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 팩트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이 검증 과정에서 혹시나 허술하지는 않았을까, 느슨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걸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같은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죠,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이 만약에 본인하고 같은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면 조국 수석도 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은 제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하나이고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큼 김 원장이 흠결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임명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고 임명을 했더라도 만약 그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에 대해서 검증을 또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따져봤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발견됐다고 하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저는 계속 이렇게 그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임을 안 시키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수사를 들어가서 어쨌든 뭐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야당이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가 들어간 상황이고 그 수사 결과에 보면 이제 나오겠죠. 어떤 범죄가 행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김기식 원장은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어쨌든 법에 저촉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물론
도덕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간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충분히 반성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 그걸 받고 가서 어떤 혜택을 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줬다고 하면 그건 본인이 정말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예.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그 도덕적으로 반성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국회의원들의 어떤 외유성 이런 여행들 이런 부분들이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예. 자체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조금 그러니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예.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국회의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다른 어떤 피감기관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행동을 하는 건 잘못됐잖아요. 또 한 가지 이제 김기식 원장한테 제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국회 지적을 하셨어요. 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비판이 예, 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건 예. 정말 본인이 깊이 반성해야 되고요. 그렇게 했으면 안 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한 거는 이제 본인이 잘못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러면 금관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은 아니죠.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데서 큰 문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예. 판단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 교수님 오늘 네. 나왔던 그 후원금 논란요. 이제 임기가 남지 얼마 안 남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후원금 국회의원이 얼마든지 쓸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정 기간에 그 용도를 어디에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남은 후원금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 부분도 좀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이 1년에 받게 되는 후원금 총 거둘 수 있는 금액이 1억 5천입니다. 하지만 선거에 있는 애는 1억 5천을 더 받을 수 있어서 3억 원까지 후원이 가능하고요.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는 19대 국회의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지역구 선거에 나가기 위해 경선을 합니다. 하지만 경선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선거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후원금이 훨씬 더 많이 남게 되겠죠. 이 후원금이 남게 되면 다 쓰지 못하게 됐을 경우는 정당으로 이첩을 하게 됩니다. 해당 정당으로. 예, 예. 결국은 이제 국고에 귀속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후원금은 우리가 자칫 잘못 그냥 민간이 내게 되는 후원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소액 후원금에 관해서 10만 원의 후원금을 우리가 내게 되면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 말인즉슨 국회의원에게 되는 10만 원의 후원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세금으로 내야 될 부분을 제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 임기가 종료가 될 때쯤에서 충분하게 의정 활동을 수행에 마쳤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후원금을 마음대로 쓰면서 정리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비판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김기식 원장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 하나는 예. 그동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관행으로서 여기에 대해 임기 말에 이 후원금을 마음대로 정리하는 모습들을 일부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예. 형평성의 문제에서 김기식 원장에게 과도하게 지적하는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부 성립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식 금감 원장을 둘러싼 의혹들 좀 짚어봤고요. 선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경선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무엇보다 관심은 뭐 충청 지역도 안희정 지사의 낙마 그런 사건 이후로의 관심 지역이지만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가장 큰 관심이요. 내일 이제 박원순 현 시장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을 들어갈 텐데 네. 3파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략 그러니까. 네. 다른 두 사람은 일단은 뭐 결선 투표 가가지고 예. 어떤 식으로든지 이겨보겠다는 것 같고요. 예. 예, 대세론도 있고요. 예. 예, 막아보겠다는 것도 있고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세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대세론이라고 예, 그렇죠. 하면 두 분, 그러니까 방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지쳤다, 피곤하다, 피로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감과 대세론의 두 가지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선까지 하게 되는 시장에 대해서 시민들은 피로감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 시민들의 요구 이런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세가 있기 때문에 대세론을 밀고 나가면 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시험 때는 결국은 1차 투표의 결과라고 저는 봐요. 박원순 시장이 만약 1차 투표에서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지금 바라고 있을 겁니다.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그냥 한 번에 그렇죠. 후보로 결정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박원순 시장의 승리를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이제 그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의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리당원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직력을 갖고 있고 당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만약에 손을 잡는다고 하면 2, 3위가 돼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도면이나
뭐 인지도 면에서 박원순 시장이 앞서고 있지만 당내 기반이 약한 부분 때문에 결국은 권리당원에서 일정 부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결선 투표 가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것이고 우상호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결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50%를 첫 번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은 이제 호남 지역을 저희가 거의 다 공천을 마쳤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김문수 전 지사를 이제 확정을 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후보 그리고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가 이렇게 이제 3파전을 양상을 뛰게 될 같습니다. 누구 하나 중간에 이제 낙마하지 않는다면요. 예, 그렇죠. 예, 글쎄요. 뭐 연대는 없다, 야당 쪽에선 두 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전 지사의 어떤 경쟁력, 또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안철수 후보의 어떤 경쟁력, 야권 이야기를 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선거나 정치는 뭐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완주를 할 것이다, 내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5월 중순 정도가 돼서 선거가 막바지로 다가올수록 수많은 여론조사들이 그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어느 후보가 가장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인지가 아마 분명하게 판가름이 날 겁니다. 현재까지의 대세론에 따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아마도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유력한 주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이 되는데요. 민주당이 어떤 주자가 나오든지 간에 더불어민주당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댄 상황을 보건대 특히나 야권이 분열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길 가능성은 아주 현저히 낮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앞서 3선의 피로감을 얘기했지만 이거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야권에 대한 지지층에서 그 3선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될 수가 있는 건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두 정당 후보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충분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냐 여부는 저는 그때 가서 상황이 조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단일화의 요구에 따라서 누군가가 앞서가기 위해서 암묵적, 묵시적 단일화건 명시적 단일화건 가기 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이 민주당과의 경쟁보다는 둘 간의 경쟁이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은 훨씬 더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서울시장에 큰 관심이기 때문에 저희 잠깐 짚어봤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 하나 더 하고 갈까요?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산 관련해 가지고 동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추징 보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과연 얼마인가? 가진 게 없으면 낼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은 추징 보전금이나 아니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 그걸 이제 은닉해 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찾는 전담 부서를 만들었어요. 검찰청이. 그래서 그 부서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까지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내는 건 그 자택 하나잖아요. 그런데 자택 말고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재산들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전담 수사팀이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당장 부천에 있는 공장 그 부분도 차명으로 돼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으로 인식하고 거기에도 지금 추징 보전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금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려져 있는 그런 차명 재산들에 대해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나 증거들을 찾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지금 부천에 있는 공장과 그 자택만 해도 111억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가격으로 하면 자택 같은 거의 70억 원 그 정도 된다고 지금 감정가가 나오고 있는데, 부천 땅에 있는 공장 부지까지만 해도 이미 111억 원을 넘어서고, 만약에 이제 뇌물이 더 늘어나거나 이랬을 경우는 다른 재산들도 확보해서 추징 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지난번에 구속 기소일 때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보셨잖아요. 봤죠. 그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이명박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 소식을 TV 뉴스로 시청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있고요. 변호인들에게 열심히 노력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거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재판 가서도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이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법원에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고 하면 본인이 재판 내용도 또 검찰의 발표 내용도 꼼꼼히 챙겨보고 변호사한테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은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다퉈서 본인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볼 때 본인이 거기에 쓴 내용만 보면 알아요. 거기에 자기는 다스 주식 한 주도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자기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 증거가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질까는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법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올려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행태가 뭡니까? 차명으로 가지고 있지 누가 자기 이름으로 범죄 수익금을 갖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본인의 밑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 재산 관리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돌아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나기가 과연 쉬울까? 본인의 이름이 단순히 등기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이 범죄가 전혀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즉 다스가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는 본인은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여러 가지 정황이나 진술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분석해 봤을 때는 그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어쨌든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법원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김 교수님께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 이제 국선 변호인단 쪽에서는 항소를 하겠다는 했는데 일단은 항소장은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오늘 오후 중으로 아마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결국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가 확인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박 전 대통령이 끝내 항소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취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기간 안에 아마 국선 변호인단은 당연히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 거고 다만 뭐 검찰도 항소를 했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크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의 관측이 그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순실 씨의 재판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공범의 재판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건대 크게 형량이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는 이유는 이 재판에서 중요한 결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 또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말 3마리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의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재판 결과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재판의 여부가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격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